네, 오짱 작전 타임 두 번째 세트 돌격 종목 맞수 시간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주제들 많이 담았으니까 끝까지 본방사수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2년 반 동안 우리 시장 69조 원 순매도 언제 돌아오나라는 주제입니다. 2,600선에서 횡보하던 코스피가 일주일 새 1,184.51포인트 급락해서 2,400선으로 지금 미끄러졌습니다. 이 기간 외국인이 2조 3,110억을 투매하면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올해 외국인 순매도 규모만 16조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외국인이 좀 돌아와야 우리 시장도 위로 움직일 텐데 언제쯤 외국인이 돌아올지 두 분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김선윤 위원님, 네. 외국인이 돌아올까요? 이게 뭐 정치적인 부분의 얘기는 아니지만 정책적인 부분에서 전 정권의 정책 분위기가 사실 기업들한테 호전적이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터지고 이래저래 뭐 불안했으니 외인들 입장에서 사실 많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장이었던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완전 기업이 호전적으로 정책을 좀 내놓았는데 아직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이 정책에 대한 뭐 아직 화답을 아직 하긴 했지만 자금이 실질적으로 확 풀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도 좀 어렵다 보니까 우선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 시기적으로 언제 할지에 대한 부분이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나면 좀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아래 공포라고 이게 연말도까지 지속되고 뭐 내년까지 갈 수도 있다고 얘기가 계속 좀 돌고 도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그 누구도 사실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지금 마련이 조성이 돼 있지는 않아요. 미국에서 금리 자체를 우선은 뭐 3%대 얘기는 하지만 완전 안정화되기 위해선 뭐 4%에서 7%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이 4%, 7%지 이게 이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에서 조금만 이 금리를 쥐어들어 버리면 신흥국 시장은요, 또 그 아래 시장은요, 완전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IMF 상황이 좀 올 수가 있기도 하고 그 전 상황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또 위로 올라온다는 거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면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시장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제 이전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기업들이 대규모의 자금을 풀어주면서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극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미국이 지금 그 옐런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실업률이 원체 튼튼하기 때문에 4% 수준이라 양호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소비가 죽고 금리가 올라가고 새로운 이제 만약에 직원들이 이제 관두거나 나갔을 경우에 새로운 직원을 쉽게 뽑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나중에 또 말이 바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선은 외인이 돌아오는 시점 자체를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우선 첫 번째, 미국에서 1차적으로 얘기했던 금리 3%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 포인트가 우선 와야 되는데 그게 7월 말에 FOMC 진행이 되더라도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보 스텝을 진행을 할 경우 1% 이상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 조금은 더 빨리 올 수도 있겠죠.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전보 스텝을 과연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전보 그 이상으로 또 가면 또 그다음 뭐가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또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맞춰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또 쉽겠냐는 거죠. 자, 금리 역전 현상이 한 2달 정도 지속이 될 겁니다. 그럼 이에 따른 영향, 스트레스, 외인들 입장에서 국내 자본 뺄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근데 이전에 우리가 이제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던 시점을 좀 살펴보자면 오히려 외인 자본이 좀 들어왔던 경우들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때랑 좀 다르게 그때는 금리를 이렇게 빨리 올리진 않았었어요. 천천히였는데 지금은 워낙 급하게 올리니까 이게 메리트 자체가 좀 그때랑 상황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나마 저는 그래도 시장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상황이 어찌됐든 뭐 반으로 가르든지 간에 끝나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 남과 북처럼 좀 하든지 간에 그래야지만 좀 시장이 안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제재 자체도 좀 풀리면서 유가가 좀 안정이 되는 포인트가 나와야 되거든요. 우선은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 쪽에서 예측하는 유가의 범위 자체 굉장히 예측을 잘하는 증권사 중에서 하나인데 유가를 또 140, 160까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직은 분위기가 이게 돌아오진 않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증권사들의 예측 자체, 특히 미국 증권사들의 예측치 자체가
조금은 시장을 어떻게 해요? 호전적으로 보는 뉘앙스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그게 진짜 없어요. 아예 없어요. 경기 침체로 보는 게 전체적으로 평균치가 올 것이다라는 평균치가 45%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2명 중에 1명이 경기 침체 봐요. 전문가들이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만큼 안 좋은 상황이라 외인들이 그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 증시에 과연 도전을 할까요? 더더욱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오히려 지금 환율이 더 급등하게 생겼는데 미국 가 있지 왜 우리나라에 돈을 넣겠어요? 그래도 기대해볼 만한 게 조금 이 상황이 풀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포인트 맞춰가지고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우선 7월까지 쉽지는 않다. 7월 FOMC나 금통위까지 쉽지는 않지만 그 이후부터는 제가 단기적인 반등, 썸머랠리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또다시 침체가 올 수 있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장기적 포인트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뭐에 어떻게 제가 답을 드릴 수 있겠냐. 뭐 예측이 또 틀릴 게 뻔한데요.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좀 말씀 좀 드려봅니다. 네, 오늘 주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정재현 위원님 어떻게 말씀하실지 궁금하네요. 외국인 돌아올까요?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돌아왔으면 돌아와야죠. 좋겠는데 네. 사실 외국인이 아닌 상황에서 언제 돌아올까 뭐 이 부분들은 그냥 예상도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확인이 좀 되는 상황이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좀 보게 되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수출 위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은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라면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제일 타격이 심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사실 기업의 실적들이 하향 조정이 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좀 어중간해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렇다고 내수 쪽으로 활성화를 시키기에도 좀 부족하고 그렇다고 수출을 좀 많이 늘리기에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고 이익에 대한 구조 자체가 많이 좀 편중되어 있는 게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요. 사실 이 IT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런 쪽에 있어서의 이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좀 편중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이런 주가의 흐름들이 좀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환율이 좀 안정이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되면 원화도 그래도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환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환율은 더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환율이 먼저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지만 그래도 외국인 쪽에서는 환차 손을 입지를 않으니까 환율이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자체적으로 계속 불안불안한 그런 모습들만 보여주다 보니까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향후 전망이 좀 상당히 좋을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관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매도를 좀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사실 이게 환율이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통화수합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때 당시 뭐 통화수합의 버금가는 뭐 통화수합 자체는 뭐 표현이 안 좋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해 가면서 버금가는 뭐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전혀 나와주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1290원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구두 개입은 진행을 했지만 약발이 먹히지는 않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외환보유고를 써가면서 환율을 방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무역 수지가 계속 무역의 적자를 좀 기록하게 되면 달러를 까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환율까지도 좀 진행을 한다? 그럼 오히려 나중에는 더 큰 위험이 따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는 물가는 어느 정도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7월 달이 피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그러면 일단 고게 하나가 안정이 될 거고, 금리도 7월 달 정도면 한번 자이언트 0.75 하게 된다라면 거기가 좀 막바지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남았는데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꺾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1,300원대 한 번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1,300원대를 찍고 나서 빠지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 그때나 외국인이 좀 단기적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시장이 확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려면 뭐니 해도 삼성전자를 좀 매수를 해줘야 돼요, 외국인들이. 근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를 강하게 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 대형적인 뭐 M&A 발표를 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호재성 재료로 삼성전자가 바닥을 치고 나가는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줄 거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좀 보인다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예상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가장 지금 많이 판 종목을 살펴보니까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투매하는 와중에도 외국인들이 산 종목군들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뭐 배당주, 정유주, 2차전지 이쪽을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보통 주식을 좀 하려면 외국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좀 매수할 게 없으니까 외국인이 사는 쪽을 봐서 뭐 배당주, 정유주, 2차전지 쪽을 접근해보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김선윤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방법이긴 네. 한데요. 글쎄요, 요즘엔 이게 저도 요즘 계속 보지만 외인들이 진짜 단타 많이 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요? 그럼요, 많이 칩니다. 들어오더라도 나가는 경우가 많고 특정 계좌 같은 경우 뭐 특히 코스닥에 활용되는 외인들이라고 잡히는 계좌들이 국내 이제 뭐 영주권을 갖고 있는 뭐 국내 한국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외인들이 다 들어온다고 보시는 것은 보셔야 될 게 대형주 쪽 위주로 많이 보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작은 종목들의 외국인은 딱히 그렇게 보실 건 없습니다. 예. 그렇게 우선은 참고 사항을 말씀 좀 드리고 그럼 배당주나 뭐 다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외인들이 이게 국내 시장에 이게 들어올 만한 이유는 없고 오로지 그냥 최근에 보면은 단타치고 그냥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외인들이 좀 국내 시장에 제대로 들어왔다고 판단이 들면은 삼성전자를 사실 매수를 하루라도 좀 보였어야 돼요. 6월 달에. 뭔가 좀 바닥인식에 대한 대응에 대한 부분을 보였어야 됐는데 사실 삼성전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6월 달부터 단 하루도 매수가 없어요. 순매수가 없어요. 삼성전자는. 연일 매도거든요. 오늘도 그렇고요. 6월 2일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매도해요. 근데 기간을 보고서 지금 삼성전자 투자한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쉽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저는 외인들이 지금 뭐 사는 종목을 좀 따라 들어가서 뭐 발빠르게 좀 대응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조금 시간 보셔야 됩니다. 7월 달 FOMC까지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실 거예요. 뭐 투자 길게 하실 건데 하루 이틀 보지 마시고 최소 지금부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지수에 조금 돌려 세우는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외인들이 조금 특히나 국내 대형주 쪽으로 매수가 잡히는지. 삼성전자가 내일부터 해서 전략회의를 들어갑니다. 네, 모바일부터 시작해서 전략회의가 쭈르륵 들어가는데 거기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하나씩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이재용 부회장도 유럽 쪽에서 뭐 나름 전략회의를 유럽 고위 이제 뭐 관료들이나 뭐 주요 이제 자기 회사 임원들이랑 진행을 했지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인플레 상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심도 있는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국내 와서 아마 내일부터 본격적인 회의가 이루어지면은 그 내용들이 뭐 하청업체들이나 전달이 될 거고 시장에 조금씩 알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것도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7월까지 해서는 인플레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6월 상황, 6월 달에 물가 지표는 어떠한가 체크해 보셔야 돼요. 7월도 제가 볼 때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 외인들이 뭐 들어온다고 해도 그건 단타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막 무턱대고 외인들이 들어가시는 거, 따라 들어가시는 거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뭐 외국인들 단타에 공매도에 정말 밉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시장이 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반대 매매가 아닐까 싶어요. 저번에 뭐 반대 매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반대 매매가 증가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시장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빚내서 투자를 했는데 담보 부족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시장에 시장가로 좀 매도가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게 그 신용 담보나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지난주 이 거래일 만에 거의 9,600억 가까이가 좀 빠졌었어요. 코스닥이 작년 올해 1월 달 연초 기준으로 11조대였었는데 9조대까지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그만큼 이게 작년 이 코로나 이후부터 시장이 좀 상당히 좋았었고 작년에는 계속 되게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참으면 매수가 위로 올라갈 거야라는 그런 몇 번의 경험이 좀 있었어요.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현금이 없다 보니까 빚을 내서 투자를 하기로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시장이 계속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담보 부족이 발생한 상황이고 더 이상 메꿀 부분들이 없으니까 반대 매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욕을 먹더라도 좀 드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 다 털립니다, 이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신용 여러분들 쓰신 거 다 털릴 거예요. 여기가 바닥이다 계속 차트를 보면 바닥이 어딘지를 몰라요. 근데 계속 바닥 권역이다, 참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참아야 되는 건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거. 빚내서 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버티는 게 맞아요. 근데 바닥이면은 맞는 것 같은데 막바지 변동이 이게 상당히 크다 보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매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들인데 냉정하게 악성 매물이잖아요. 솔직히 투자자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면 악성 매물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어떤 투자자들 중에서 세력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살짝 종목을 흔들었는데 막 물량 쏟아지는 게 많아요. 그럼 들어올릴 이유가 없겠네? 또 빼요. 또 많이 쏟아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비싸게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흔들려도 종목은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반대매 물량이 나오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신용 스탁론 미수 쓰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많이 줄긴 했어요.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고객 예탁금도 같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 이게 소위 말해 총알이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부족하게 되면 이제는 반대 매매가 좀 더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 시장하고 지금 시장하고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코로나 이전에는 이거 투매다라는 게 많이 느껴졌었어요. 시장 분위기를 보면 정말 많이 느껴졌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이거 투매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안 와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금만 갖고서 매수를 했다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걸 빚을 내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악성 매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시장이 빨리 돌아서길 원하신다면 빚내서 투자를 안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시장이 대세 상승으로 갔을 때는 좀 벗어난 얘기지만, 대세 상승으로 가고 미국 시장이 저렇게 길게 장기적으로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연금보험법에서 개정 때문에 있었어요. 401K라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연기금 쪽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 비중을 더 줄이겠다라는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자산 배분적인 측면에서는 할 말은 없겠지만, 국내에 이런 시장이 오게 된다라면 그래도 국내에 대한 주식 투자를 좀 더 늘려줄 수 있는, 저는 이렇게 유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고, 지난 정부의 코로나 때 증시안전자금이라고 해서 구성을 해놓은 게 있어요. 쓰지도 않았거든요. 그럼 지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시안전자금을. 근데 지금 그런 얘기도 전혀 없어요. 뭔가 시장이 많이 빠지고 뭐하게 되면 뭔가 대비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얘기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발빠르게 나와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참 답답한 시장의 흐름들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고, 계속 안 좋은 얘기들만 나오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위축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반대 매매가 계속적으로 좀 나올 건데, 아마 오늘 이번 주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계속 아마 규모는 많을 거예요. 많이 반대 매매가 나올 거고, 그 반대 매매 나오는 게
악성 매물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는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어느 정도 소진이 되게 되면 저는 급반등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 외국인들은 빠져나가는데 그 빈자리를 지금 개인들이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왜 그런 걸까요? 개인이 왜 들어오는 걸까요? 방금 우리 정 대표가 이렇게 하셨지만 싸다는 생각에 계속 이제 자금 빌리셔가지고 밑에서 이제 받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물 탄다는 표현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든 단가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쓰시는 건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바닥 확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건데 사실 계속 좀 밀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매수세가 좀 잡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기관들과 외인들은 정말 냉정하게 이제 주식을 이제 정리를 해버리고 다시 새로운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으니까 큰 자금들을 그를 통해서 바닥에서 재투자를 해서 다시 수익률을 회복하는 포인트가 쉬운데 사실 현실적으로 개인들은 좀 그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좀 고민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찌됐든 단가를 낮추시기 위한 전략으로 좀 상당 부분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말씀드려보자면 기관들의 예상치 자체가 뭐 바닥이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계속 더 밀리게 되잖아요. 이 바닥을 믿었던 사람들, 6만 원 이탈을 믿었던 사람들 또다시 바뀔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6만 원 초입에 6만 5천 원부터 바닥 인식이 되지 않을까 싶었지만은 지금 5만 원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측이 좀 빗나가다 보니 개인들의 조금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들어왔으니 이제 그래도 2분기 실적 확인하시고 다음 달에 3, 4분기 확인하면은 다시 회복은 될 포인트가 있으니까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는 쪽으로 보는 게 저는 우선은 맞다고 보거든요. 인플레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좀 그때 맞춰서 다시 한번 좀 수익 보시고 나오는 전략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은 개인들은 그냥 우선적으로는 너무 이제 판단이 사실 기관들보다 어렵다 보니 대응 자체가 조금 힘들어서 이렇게 우선적인 개인들의 매수세가 많았던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고요.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두 번째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푸틴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을 막는다. 한국 반도체 타격이 불가피. 과연 삼성전자는? 이라는 주제입니다.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에 맞선 러시아 원자재 공급 제한으로 지금 각국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희석가스 수출 제한은 한국에 영향을 크게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반도체 가스의 무기화, 한국이 제일 먼저 고통받을 것이다라는 분석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또 삼성전자는 어떻게 움직일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김선인 위원님. 어려운 분야죠, 사실 굉장히.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희가스라고 해서 네. 이제 화학 반응성이 낮은 뭐 이제 무침이 무색의 이제 기체를 말하는데 이게 종류가 많아요. 헬륨부터 해서 네온, 뭐 아르곤, 라돈 등등등 있습니다. 굉장히 좀 종류가 많은데 여기서 네온 같은 경우가 반도체에 쓰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러시아에서 그거를 원재료를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우크라이나로 보내요. 그 우크라이나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다시 러시아로 보내요. 러시아에서 이거를 이제 수출하는 이렇게 분위기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건데 사실 저는 이게 오늘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긴 했어요. 뭐냐면은 이제 대표적인 관련주가 그 대성 산업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뭐 9% 현재 좀 상승을 하고 있고 많이 올랐어요. 장중에 19%까지 올랐다가 좀 빠지긴 했어도 아직 9%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는데 사실 근데 이게 재밌는 점은 이래저래 이슈거리는 좋고 다시 또 이전처럼 뭐 힘들 것이고 그런 건 굉장히 낮다고 보는 게 문득 드는 생각이 일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본 쪽에서 제재를 가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 일본에서 그 소무장 관련해서 반도체 쪽에 관련해서 영향을 받았었지만 금세 회복했거든요. 근데 사실 러시아 쪽에서 네온이나 뭐 하여튼 희가스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2014년 크림 반도때 이후부터는 그 사용 비중 자체를 현저하게 낮췄어요. 그때 당시가 전 세계 비중 자체 90%를 차지했었지만 지금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라 보고 다른 대안을 찾으면 돼요. 네. 분명히 있을 거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곡물가 올랐으니까 관련주 상승했던 거고 다시 또 무슨 또 희가스로 이걸 또
참 대단합니다. 이 테마주 만드시는 분들 생각해보면. 네, 별의별 거 다 만들어요. 네. 아마 거의 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히카스는 크게 저는 염두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재고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영향은 좀 없을 거다. 그래서 오히려 뭐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은 좀 어느 정도 상황 보시다가 빠르게 좀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보유자의 영역인가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죠. 항상 테마가 터지고 나면은 뉴스에 팔아라고 다들 네. 많이 하시잖아요. 이미 뭐 오늘 분봉 보더라도 고점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많이 털고 나갔어요. 아침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슈는 주말에 띄워놓고 오늘 아침에 올려놓고 털고 나간 흔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절대 좀 매수 추격 매수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정재훈 의원님, 네. 이 반도체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힘들어요. 힘들죠. 네. 근데 이게 네. 그 핵심 소재를 수출을 막는다 했으면 네, 진지게 죽었어야 돼요. 진지게. 한국과 일본 무역 분쟁 했을 때 그때 다 죽었어야 돼요. 근데 안 죽었죠. 오히려 활활 타올랐단 말이에요. 맞아요. 소부장에서 국산화 막 만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삼성이 어디 구멍가게도 아니고 러시아가 막는다고 해서 그걸 아예 공급을 못한다? 그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상당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기사 자체가 이렇게 어그로 끌려고 하는 부분들인지 너무 자극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사실 화가 나요. 삼성이 한 곳에서만 하는 부분들도 아니고 다변화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도 잘 넘어갈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 때문에 뭐 삼성전자나 관련주들이 빠진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밀리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 좀 불과하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그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면서 좀 화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뭐였었냐면 기자분들 이상한 어그로 끄는 그런 게 있어요. 사만전자 뭐 맞아요, 맞아요. 나 만약에 그 했으면 욕을 한번 해주고 싶은데 삼성전자 4만전자 물음표 딱 해놓고서 딱 해요. 그럼 나중에 네. 뭐야 이거 그렇게 보면 눌러보죠. 5만 원은 깨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결과는 그거예요. 아직 관심을 끌려고. 네. 어그로 끌려고 4만전자 순간 욕할 뻔했는데 그렇게 기사를 쓰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의 투심에 더 약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시장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내동매매를 좀 부추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번에 뭐 반도체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부분들 때문에 빠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인텔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오더컨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DDR5도 일단 좀 지연되고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이 악재를 좀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오는 것이고, 밀려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을 보다 정말 많이 내렸어요. 반도체 장비사들 다 죽으려고 해요. 실적은 괜찮은데. 좀 지연돼, 장비 입고 되는 거 좀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1분기가 좀 안 좋았고 점차적으로 좋아지는데 계속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 답답한 거죠. 장비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다고 이거를 마냥 막 기다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아무리 IR을 하고 홍보를 해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먹히질 않는데요. 그러면 시장이 인식이 바뀔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종목을 매수했는데 계속 빠지는 게 정말 답답하거든요. 화도 나고. 그러면 회사에 전화를 해서 막 욕도 해요. 니네 뭐 하냐. 그렇다고 걔네들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할 만큼은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시장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면 시장이 돌아설 때까지는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삼성전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분이 지금 삼성전자 아직까지도 주가가 비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주가가 비싼가요? 아니면 바닥일까요? 이게 참 어려운 게 네. 그냥 단순 지수로만 보면 PER을 따지고 PBR을 따지고 뭐 지수로만 본다면 싼 건 맞죠.
사실 뭐 국내 증시 자체가 PBR 1배 이하로 지금 완전 내려가 버린 상황이니까 삼성전자도 그러한 거고 싼 상황은 맞아요. 근데 이 디스카운트를 과연 얼마나 줄 것인지가 사실 관건이잖아요. 국내 증시를 빌어 말하자면 외인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에서 핵실험한다고 해. 예. 환율 상황 1,300원 돌파 코입이야.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큰 폭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외인 계속 빠져나가.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라고 여기를 어떻게 들어오냐. 우리도 못 들어가겠다. 이런 상황이 오는 거고. 그러니 싼 거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매수 자체를 외인들 입장에서도 하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상황인 거죠. 인플레까지 이렇고 뭐 금리까지 그렇다 보니까 계속 강조드리는 금리 역전 현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뭐 계속적으로 사모은다는 건 뭐 좋은 방법이겠지만 또 이거를 뭐 단기로 삼성전자를 대응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거든요. 짧게 보시고 대응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뭐 설명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거는 큰 시장의 흐름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싼 종목은 많지만 이건 개인의 판단에 좀 따르는 부분이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다 극복이 되고 시장이 좀 원활하게 돌아갈 경우엔 다시 우리는 나중에 10만 전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겠죠. 네. 그게 뭐 시기적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 생각하시고 지금 매수하신 분들 6만 5천 사신 분들 뭐 6만 원에 사신 분도 있을 거고 7만 원 사신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크게 지금 가격에 의미를 둘 필요는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이 목숨 걸고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목숨 걸고 한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이다라고 기술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좀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시점을 언제나 말씀드리고 있냐면은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 되는 시점부터 해서 외인들의 아마 입질이 들어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사면 시점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때까지 차분하게 좀 우선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두 번째 반도체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마지막 주제도 지금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하락 추세 시장, 방어주, 배당주에 투자해볼까라는 주제입니다. 여름 보너스로 불리는 중간 배당을 앞두고 지금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이렇게 바닥을 알 수 없는 추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 방어력 그리고 회복력을 갖춘 배당주를 잘만 고르면 이 주가 상승과 여름 보너스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이쪽으로 접근을 해보면 어떨지 또 오랜만에 OX를 통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배당주. 방어주 이쪽으로 매수를 해봐도 좋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두 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우리 정지훈 위원님 먼저 네. 여쭤볼게요. 이쪽으로 투자를 해봐도 좋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일단 주식을 만약에 산다라면 싸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 자체가 싸졌지만 얼마만큼 더 싸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매수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 있는 인내를 하고 있는 투자자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근데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오늘 지금 당장 매수해서 쫙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수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그 중에 있을 거예요. 뭐 매수를 해서 뭐 한 달 정도 뭐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있는데 이만큼 올라가서 차익하고 그죠? 네. 그렇게 바라잖아요. 제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전 싼 종목을 사겠어요. 오늘도 샀어요. 오늘도 밑에 걸어놓고 왔고 안 알려주실 거죠? 배당주도 걸어놨어요. 배당주 걸어놓고 네. 그러고 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쌀 때 고배당을 받을 때 천천히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안 되면 적금 넣듯이 은행 이자만 받으면 되니까 지가 여기에서 반토막이 나겠어요? 전 안 난다고 봐요. 지금 이 자리대에서 반토막이 더 난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많이 빠져야 뭐 종목마다 뭐 대형주 기준으로 종목마다 빠지는데 얘가 막 20% 30%씩 빠질까요? 저는 안 빠진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한 방에 찍어 사는 것도 아니에요. 분할로 계속 모아가요. 빠지면 빠지다 분할로 모아가요. 그 나름대로 투자 계획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지금 구간에 자산주나 아니면 고배당주를 모아가는 전략은 저는 상당히 좀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시장이 돌아설 때까지 기다려야죠. 지금 구간에는. 무조건 단기적으로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무슨 주식을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투자적인 관점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면 또 다른 대안주가 방어주나 배당주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방어주 같은 경우는 보통 음식료 쪽이 그나마 좀 지금 구간에 좀 안정할 것 같아요. 통신주라든가 아니면은 음식료 쪽 섹터라든가 이런 쪽이 그나마 좀 안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들고, 그다음에 사실 지수가 좀 안 좋았을 때는 제약바이오 쪽도 지수 방어 역할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는 좀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확실하게 좀 할 수 있는 거라면 저는 고배당주 아니면 지수 방어주 중에는 음식료 쪽이나 통신주, SK텔레콤도 아마 배당 많이 나올걸요? 지금 SK텔레콤을 보더라도 주가가 5만 원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5만 원 깨졌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깨졌는데 문제는 지금 이 친구도 배당이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 배당을 받던 게 주당 830원을 좀 줬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이 정도만 준다고 하더라도 10%가 나오네요. 그러면 올해 실적이 좀 안 좋냐? 컨센을 보게 되면 실적이 안 좋지는 않아요. 오히려 작년도보다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배당 더 나올 것 같아요. 10%가 넘네요, 이거? 사야죠, 그럼. 10%가 넘는데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선유 위원님, 네. 근데 사실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중간 배당을 한다는 건 이번 실적도 좋고 2분기 뭐 다음 실적도 좀 좋을 것이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 굉장히 탄탄한 기업들일 것 같거든요. 보통 중간 배당은 대기업 위주로 많이 하고요. 네. 하는 회사가 한 20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고, 작년에 안 했던 중간 배당이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하고, 롯데케미칼, CJ제일제당도 이번에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안 했던 한샘이나 뭐 이런 회사들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주로 이게 6월 28일까지 사셔야 돼요. 그리고 6월 29일 날 권리락이 발생을 합니다. 놀라지 마시고, 약간 밀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포인트 보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보는 것은 배당 수익 노리려고 들어가셨다가 이게 7월 달에 금리 인상 포인트 맞물려 가지고 시장이 또 밀릴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배당 수익 노리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연말 배당을 보시고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조금 괜찮아지는 시점 맞춰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은 들어요. 사실 배당 매력을 보시려면 배당주를 사신다고 이거를 대응을 하신다면은 1, 2년 뭐 당장에 올해 하나 가지고 투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절대. 배당은 최소한 3, 4년 보시고 배당주 보시고 꾸준하게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배당 매력도가 있긴 하지만 권리락과 그리고 또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출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7월까지 제가 강조드리는 거 뭐예요? 최소한 시장 보시자고 말씀드리고 6월 달에 물가 흐름들, 7월 달도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수들, CPI 다시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 체크하시고 대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올해 중간 배당은 추천드리지 않는 상황이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도 올려드렸지만 뭐 중간 배당 주는 종목들 많아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받는다 생각하시고 신규적인 접근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우리 정지현 의원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배당주 관심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우선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주가 배당을 더 주지 않나요? 그렇죠. 네. 우선주도 좋아요. 근데 이제 거래가 없는 게 네. 거래가 없는 게 단점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배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하루 종일 했는데 내가 팔 금액도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나요? 충분히 있죠. 거래량이 상당히 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우선주가 거래량이 확 늘어나면서 흐름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물려가지고 고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배당으로 좀 길게 볼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조금 더 배당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우선주도 나쁘진 않다. 다만
조금 확인을 좀 해보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단하게 김선윤 의원님은 우선주 어떻게 보세요? 좋아하죠. 근데 제가 우선주 살 바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냥 지주사 산다고. 지주사. 지주사. 예. 우선주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지주사로 해서 뭐 저번에 추천드렸던 LG 같은 경우도 별로 안 빠지잖아요. 시장 빠져도 안 빠지는 종목들 튼튼하니까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주제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시장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면 문자 샵 0988로 성공 정재훈 혹은 김선윤 입력하시고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통 링크 전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뵐게요.